안녕하세요.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 이적 시작이잖아요. 첼시가 지금 공격을 보강해야 되는데 필요한 포워드와 그 후보군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해요. 일단 첼시에 필요한 유형의 공격수, 그러니까 윙 스트라이커 포함해서 어떤 유형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첼시 스쿼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온더볼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모두 다 볼을 발로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잭슨이 중용받는 이유도 거의 유일하게 배후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운동 능력과 그런 자세를 갖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첼시 공격 자원들을 보면 일단 파머, 은쿵쿠, 펠릭스, 산초, 지금은 경기 뛸 수 없지만 무드리 그리고 마두에케, 네투 모두 자기가 발에 볼을 받고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나마 마두에케가 마레스카 밑에서 좀 배후 침투를 하고 거기서 볼을 받고 빠르게 결정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첼시 공격진들이 온더볼 그리고 그러니까 발에 볼을 받는 것에 치중이 된 선수들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잭슨을 제외하고 보면 다들 볼을 발밑에 받아서 패스를 뿌린다든지 1대1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강점이 있단 말이죠. 성향 자체도 뒷공간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나와서 볼을 받기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축구에서 온더볼, 오프더볼 밸런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온더볼 위주의 선수 주변에는 오프더볼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선수가 필요하고 또 터치수를 많이 가져가는 선수 주변에는 터치수를 적게 가져가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예시가 2014-2015 시즌 무리뉴의 첼시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온더볼 성향의 아자르 윌리안 있었고 이들 주변에 오프더볼 센스가 좋은 오스카, 코스타, 파브레가스 혹은 쉬얼레 같은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이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건강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비슷한 예시로 2019-20 시즌 램파드가 후반기에 또 코로나로 중단된 후에 후반기에 플리식, 윌리안 같은 선수 살려서 되게 페이스가 좋았잖아요. 그때도 플리식, 윌리안이 이제 온더볼을 담당하고 뭐 플리식은 오프더볼도 잘 가져가는 선수였지만 그 주변에 뭐 마운트, 지루도 중앙에서 되게 볼을 받아줘야 되는 위치를 잘 잡아줬고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윌리안의 역할이 좀 컸었는데 어린 선수들이 너무 큰 압박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게 윌리안이 볼 소유 시간을 늘려주면서 좀 분사를 잘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 윌리안이 떠나고는 이제 투엘 밑에서는 온더볼보다 오프더볼 비중의 선수들이 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격력이 좀 아쉬웠던 양상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후방에서의 장점을 앞세워 이를 메꾸고 챔스 우승까지 이뤘지만 적어도 리그에서는 점점 좀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반대로 사리의 2018-2019 시즌 첼시는 온더볼 위주의 선수들이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것을 좀 드러냈죠. 실제로 이제 아자르, 코바치치, 윌리안이 모두 기용되는 경기에서는 좀 필드 활용이 제한되면서 경기가 좀 답답해지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예시들을 가져온 이유는 축구에서 온더볼, 오프더볼, 밸런스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첼시에는 앞서 말했듯이 기술이 좋으며 온더볼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좀 상반되는 성향을 가진 잭슨이 중용될 수밖에 없고 맨시티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오프더볼이 활발한 잭슨이 나가고 발밑으로 볼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은쿤쿠가 들어오면서 경기 양상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첼시 공격진들 중에는 이제 뭐 네투나 마두에케 같이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수들도 자신의 발 밑에 볼을 받고 무언가를 하거나 그렇게 창조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오프더볼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할 수 있는 선수는 많단 말이에요. 네투도 크로스 메이킹 굉장히 잘하고 또 엔조 팔머처럼 박스로 볼을 넣어줄 선수가 많은데 이거를 오프더볼로 좀 받아먹고 좀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첼시 스쿼드 구성 그리고 장기적인 좀 플래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첼시의 우측 전개는 온더볼 성향이 강한 팔머 위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두에케, 네투도 분명 온더볼 성향이 강하고 물론 마두에케 같은 경우는 오프더볼에 있어서 더욱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볼을 잡고 드리블을 하는 것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 또 추후에 합류하는 에스테방이나 파에즈도 온더볼 성향이 강한 선수입니다.
그러면 전방 그리고 좌측에서는 이 선수들의 성향을 보완해줄 오프더볼의 강점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좌측 윙어에게는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좌측에서 뛰고 있는 산초는 온더볼의 강점이 있고 볼키핑으로 첼시의 공격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첼시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잭슨과 쿠쿠레아 등 주변 선수들의 오프더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경기 양상에 따라 도움이 되는 선수이지만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좌측에서 조금 더 공격적이며 오프더볼이 뛰어난 옵션을 모색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르테타의 아스날을 살펴보면 현재 우측의 웨데고르, 사카가 기술적인 역량으로 수비수들을 유인하고 반대 전환을 통해 좌측의 마르티넬리에게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드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죠. 우측 오버로드 후 좌측 아이솔레이션. 첼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와 유사한 구조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팔머 위주로 우측이 돌아가고 또 추후에 합류할 에스테방이라든지 파이제든지 온더볼 성향이 강하고 플레이메이킹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측에서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고 좀 공간이 널널한 반대로 전환을 해서 좌측에서 승부를 보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첼시는 지금 좌측의 아스날의 마르티넬리처럼 조금 더 직선적이며 박스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더욱 포워드적인 좌측 옵션을 한 명쯤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격력이 좋아야 된다는 말인데 현재 첼시의 윙어 옵션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득점력이나 샷메이킹에 있어서 좀 현저하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레스카의 주요 득점 루트 하나가 있죠. 파포스트 공략인데 우측에서 이제 대각선 크로스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파포스트에 3명을 공략해서 마무리를 하는 루트이거든요. 근데 지금 윙어들이 하나같이 파포스트 공략의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 루트가 실제로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어요. 오죽하면 쿠쿠레아가 유일한 득점자거든요. 이 루트를 통해서 지금 리그에서.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서 윙어들이 터치를 하는 횟수가 첼시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팀들보다.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상황도 많고 첼시가 좀 마레스카가 직접적인 그 다이렉트한 공격도 시도를 하기 때문에 윙어들이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을 때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분명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치 수나 박스 안으로 볼이 투입되는 빈도에 비해서는 유효 슈팅이나 득점이 너무 떨어지는 현재입니다. 네, 심지어 첼시는 후반 빌드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고 또 문전이나 박스로 볼을 투입시키는 빈도는 높은 편이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에 비해 유효 슈팅 횟수는 매우 낮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샷메이킹이 되는 선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샷메이킹은 온더볼, 오프더볼 모두 해당이 되는데 온더볼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수비수를 벗겨내거나 슈팅 각을 만들어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 오프더볼에서는 박스 안에서 상대의 수비를 따돌려서 크로스나 투입되는 볼을 받아서 슈팅으로 연결되는 선수. 이렇게 온더볼, 오프더볼 모두에서 샷메이킹이 되는 선수가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윙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비적인 태도, 수비적인 역량입니다. 지금 첼시는 전방, 후방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수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윙어의 수비 가담이 상당히 요구되죠. 지금 요약을 하자면 첼시가 노리는 윙어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첫 번째, 오프더볼 성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샷메이킹 내지는 득점력, 그리고 세 번째는 수비력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 저희가 후보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도르트문트에 지금 굉장히 핫한 선수이죠. 제이미 바이노 기튼스. 이 선수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기튼스의 경우에는 첼시가 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도르트문트가 이적료를 너무 많이 부른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겨울에 영입이 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선수를 첼시가 주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샷메이킹이 되는 선수예요. 박스 안에서 산초처럼 상대를 고정시키고 박스 안에서 상대를 뒤로 무르게 하는 게 가능한데 여기서 산초는 사실 박스 안으로 무르게 했을 때 주변 동료들을 이용하지 직접 슈팅을 가져가진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바이노 기튼스는 파포스트로 감아차는 슈팅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수비수를 순간적으로 벗겨내는 샷메이킹 동작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가속력이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승부처도 잘 찾아요. 박스 안에서 과감히 침투해야 될 타이밍을 잘 파악하는 편이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원터치로 볼을 돌려놔서 골대로 향하게 하는 그런 감각적인 슈팅의 장점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입니다. 박스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득점 상황을 잘 포착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가장 큰 장점은 드리블에 또 있어요. 중앙에서 여러 명과 컨택하면서 전진하는 좀 에이스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드리블도 가능하고 더블팀 상대에도 능합니다. 이 선수가 측면에서 발기술이 좋은데 뭐 예레마이 에르난데스나 네이마르 이런 선수처럼 화려한 스킬을 막 구사하는 선수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아자르처럼 상대 발을 보고 상대 중심을 이용해서 벗겨내는 그런 드리블에 또 능하거든요. 도쿠처럼 막 바디 페인팅을 많이 섞기보다는 조금 더 간결한 스타일의 드리블을 하는데 또 그 드리블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드리블이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속도를 이용할 줄 아는 선수라는 것이고요. 플레이메이킹이 산초처럼 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산초와 좀 다른 차별점이 있고 첼시가 지금 찾는 윙어에게 필요한 오프더볼이 그렇게 강점이 있냐? 사실 완전히 오프더볼 성향이라고 보긴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프더볼 빠른 발을 이용한 뒷공간 침투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드리블로 측면에서 전진은 측면 중앙 가리지 않고 전진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노 기튼스 선수도 분명 주목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 보면 종적으로 달려나가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름과 동시에 좀 횡적으로 들어오는 움직임도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런 점도 분명 윙어에게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튼스가 또 수비에도 소홀하지 않잖아요. 그죠? 수비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이 빠르고 스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도 생각보다 또 지치지 않고 또 스프린트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선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멘탈리티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공격만 하는 선수야 라는 그런 공격수의 마인드는 없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레스카가 위치만 잘 조정해준다면 첼시에서 수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 양면에서 모두 기여가 되고 또 첼시가 필요한 샷메이킹 그리고 슈팅이 좋은 선수이고 그리고 박스 안에서 승부처도 적절하게 찾을 수 있는 선수. 어떻게 보면 첼시가 요구하고 있는 성향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또 온더볼에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온더볼, 오프더볼이 둘 다 되는 선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도르트문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링크가 나는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즉시 전력감으로 첼시가 볼 수 있는 선수인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단점이라면요,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도르트문트가 요구하는 지금 이적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또 굉장히 특히 여름 가면은 또 많은 경쟁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튼 겨울에는 확실히 데려오기 쉬운 선수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주목해볼 만한 선수임은 틀림이 없고 첼시의 게임 모델에도 적합하며 또 첼시가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해줄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선수입니다. 다음은 가르나초인데요.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가르나초는 링크가 짙어지고 있죠.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기는 한데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적어도 후보군 중에서는 제일 진지하게 링크가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단점을 고루고루 살펴볼 텐데 장점부터 나열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르나초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운동 능력입니다. 소위 말하는 엔진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며 운동 능력으로만 따지면 첼시 스쿼드 내에서 바로 최상단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스피드랑 가속이 굉장히 좋으며 무엇보다 고강도 스프린트를 경기 내내 반복할 수 있는 체력과 또 시즌 내내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내구도를 갖춘 선수입니다. 저는 가르나초를 이런 면에서 베르너, 마운트와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 두 선수가 첼시 팬들에게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공통점은 이 선수들이 상당히 높은 강도로 경기를 많이 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베르너 마운트는 특히 첼시에게 요구되었던 전방 수비력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선수들인데 가르나초가 현재 첼시에게 부족한 수비력과 경합 능력, 강도 높은 리커버리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프더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르나초는 경기 내내 성실한 뒷공간 침투로 팀이 필드를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르너와 마운트와 유사하다는 것이고요. 맨시티전을 계속 얘기하지만 잭슨이 나가고 은쿤쿠가 투입되었을 때 필드 활용이 제한되면서 상당히 답답한 양상을 보였잖아요. 가르나초는
잭슨과 함께 이런 부분에서 필드를 더욱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첼시의 뛰어난 패서들, 뒷공간을 향하는 패스가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가르나초는 이들의 장점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샷메이킹. 가르나초는 기본적으로 오프더볼 감각이 좋습니다. 특히 팝 포스트를 공략할 때 가르나초의 움직임은 요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나초가 박스 안에서 위치를 잡고 또 크로스나 투입되는 볼을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동작이 민첩하고 박스 안에서 반응 속도가 빠른 선수입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볼 혹은 세컨 볼을 잘 주워 먹을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가 현재 첼시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그리고 온더볼 상황에서 샷메이킹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지 상황에서 혹은 속도가 안 붙은 상황에서 가속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것에 능한데요. 이로써 슛각을 만들고 실제로 처리하는 슛의 퀄리티도 꽤 위협적인 편입니다. 좌우 모두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샷메이킹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단점이라면 산초나 아까 언급한 기튼스에 비해서 수비 고정을 잘 못 지킵니다. 수비 고정이란 이제 공격수가 유리하고 또 수비수가 불리한 대각선 방향으로 골대를 바라본 대각선 방향으로 속도를 줄여 좌우로 탈출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인데 가르나초 같은 경우는 퍼스트 터치가 튀어 이런 상황을 잘 못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이게 턴오버로 이어지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고정을 잘 못하니까 플레이가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수비 압박 혹은 다수의 수비를 상대할 때 코어 힘과 기술이 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윙어들과 비교해서 더블팀을 상대하거나 실마리를 잘 못 찾거나 잘 못 풀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공격 상황에서 판단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플레이메이킹이나 상황을 이끌어내는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첼시는 플레이메이킹 윙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첼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 박스를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성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르나초는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 나온 이적료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보장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아직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과연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결정력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선수잖아요, 그죠? 네, 결정력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르나초가 넣어야 되는 찬스를 굉장히 많이 놓친 선수인 건 틀림이 없어요. 이건 네. 첼시 팬들은 잭슨에게도 많이 당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그죠. 거라고 우려할 생각을- 만한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본 가르나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득점력이 좋다는 거는 확실한 슈팅력이 있고 어떻게 슈팅을 때려야 되고 어디서 슈팅을 때려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볼을 골대로 보내야 되는지 이해가 있는 선수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르나초가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그렇게 나쁘고 슈팅력이 아예 안 좋은, 발에 공을 잘 못 맞추는 선수는 아니에요. 뭐 좁은 공간에서 터치가 튀고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슈팅을 때릴 때도 있지만 잘 갖춰진 상황에서 때리는 슈팅이나 발에 맞추는 볼의 정확도는 꽤 괜찮단 말이죠. 이거는 분명 첼시 팬들이 기억하는 잭슨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잭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터치로 처리하는 볼이 굉장히 많이 튀고 정확하지 않은 모습이 있고요. 특히 최근 이번 시즌 들어선 조금 나아졌지만 완벽히 자신이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도 그 볼을 정확하게 의도한 구질대로 슈팅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렇지만 가르나초는 그런 슈팅력을 기본적으로 탑재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마차기라는 분명한 장점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슈팅력을 가지고 있고 슈팅을 어떤 상황에서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선수는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면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잭슨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슈팅에 대한 컨택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볼을 받는 과정에서 슈팅이 용이한 자세를 만드는 것조차도 어렵고 또 슈팅을 이제 할 때 그 발등을 컨택하는 것이 좀 매끄럽게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슈팅의 구질이라든지 힘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일 때가 있죠. 가르나초는 반대로 그래도 발등 인프런트에 대한 슈팅 컨택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양발 모드로 슈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잭슨보다는 슛 스킬이 더 낮고 더 다양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가르나초가 빅찬 스미스를 하는 경우는 보통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장면이 많아요. 네. 분명 이런 상황은 공격수라면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지금 첼시의 구조를 생각해봤을 때 윙어들이 직접 골키퍼와 맞서서 1대1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많이 없단 말이죠. 오히려 측면에서 놀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마차기를 시도하거나 반대편에서 공이 넘어왔을 때 파포스트에서 마무리를 하거나 혼전 상황에서 볼을 골대로 밀어넣거나 이런 장면이 더 요구되는데 근데 이건 또 가르나초가 또 강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르나초가 가진 결정력의 단점은 오히려 첼시에서 안 드러나고 가르나초가 슈팅에 대해 장점이 있는 부분들은 첼시에서 더 많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메뉴가 제공하는 것보다 지금 마레스카의 첼시가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고 또 영입이라는 게 그 선수의 기량도 기량이지만 그 활약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르나초는 그런 점을 봤을 때 어쨌든 첼시에서는 기존에 본인이 보였던 단점이 조금 보완되고 장점은 더 극대화되는 그런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온더볼이 확실히 기술이 그렇게 다양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기술이 아주 떨어지는 선수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속도가 붙었을 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볼을 컨택하는 그런 볼 마스터리의 기본이 괜찮은 선수예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정지 상황에서 특유의 가속력, 페인팅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동작은 기존 첼시의 윙어들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온더볼적인 측면에서도 기대해볼 만한 여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가르나초의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좀 우려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오히려 가르나초의 멘탈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가르나초를 봤을 때는 승부욕과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선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치를 잘 안 보고 좋게 보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간 호날두, 비니시우스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난관을 잘 극복하고 끈질긴 시도를 통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멘탈이기는 해요. 어쨌든 시도를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또 원하는 플레이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과 반대되는 성향을 지닌 선수가 바로 첼시의 베르너였거든요. 베르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심했고 또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가르나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진 않을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력에 있어서 멘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가르나초는 좀 우상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선수,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선수단이 승부욕이 떨어지거나 쉽게 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르나초의 끈질긴 멘탈리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순히 자의식만 강한 것이 아니라 플레이를 보면 상당한 열정과 책임감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르나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굉장히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수비를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또 굉장히 수비에 대한 감각이 좋아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등 뒤에 있는 공격수들을 체크를 잘하고 끝까지 따라가고 압박을 성실히 하고 마크맨을 잘 놓치지 않는 등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멘탈리티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첼시는 지금 우측의 팔머라든지 특히 이제 에스테방이라든지 이제 파에즈 같은 선수들이 추가되면 우측면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좌측 윙어의 수비 가담이 굉장히 요구가 될 수 있는데 가르나초는 그런 면에서도 수비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로 보입니다. 좀 우려가 되는 단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가르나초의 판단력이라든지 결정력 그리고 이적료는 우려 사항이지만 동시에 유형적인 면만 봤을 때는 가르나초가 충분히 매력적인 옵션이고 또 가르나초의 단점이 마레스카 밑에서 보완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마레스카는 윙어들에게 움직임과 또 판단에 참고하는 매뉴얼을 부여하잖아요. 이에 따라 마두에케나 지금은 이제 출전을 못하지만 무드릭이 실제로 판단과 움직임에 있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가르나초도 역시 이런 점들을 기대할 수 있을 테고 무엇보다 선수의 퍼포먼스는 맥락과 환경이 중요한데 첼시는 적어도 현재 메뉴보다 가르나초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이적료는 분명 과합니다. 지금 6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이적료라면 좀 지속적인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가르나초가 당장 그런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적료가 비합리적으로 느껴지고 물론 일종의 트레이드 형식의 경제적인 거래가 가능하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르나초보다는 공격수 영입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지금 첼시가 지속적으로 스트라이커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 시즌에만 드러난 게 아니라 지난 시즌 또 지지난 시즌 사실 루카쿠가 실패하면서부터 계속 첼시에게 반복이 됐던 문제거든요. 잭슨이 어느 정도 해소해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왼쪽 윙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지금 왼쪽 윙 영입설이 짙어지고 있는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마티스 텔이란 말이에요. 이 선수는 어쨌든 왼쪽 윙과 공격수 역할이 병행 가능하고 왼쪽 윙으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그래서 한번 텔 살펴봅시다. 네, 마티스 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좋고 활동 반경이 꽤 넓은 선수예요. 뒷공간 침투에 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나초와 살짝 결이 비슷하게 왼쪽 윙으로 기용이 됐을 때는 파포스트 공략 혹은 오프 더블 침투 그리고 이 선수가 샷메이킹이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르나초와 함께 첼시의 부족한 부분들 첼시가 공격 쪽에서 윙어에게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샷메이킹, 양발 슈팅을 봤을 때 결정력을 봤을 때 득점력이란 측면에서는 지금 왼쪽 윙 후보군 중에서 압도적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문전 앞에서 스텝 정리가 또 굉장히 잘 돼요. 혼전 상황에서 정확히 밀어넣는 게 좋은데 왼발 오른발 모두 잘 쓰고 또 왼발 오른발 모두 디딤발도 잘 짚어요. 사실 오른발잡이 같은 경우에는 왼발로 슈팅을 잘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오른발로 디딤발을 짚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왼발잡이는 또 반대로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마티스텔 같은 경우에는 왼발로 슈팅을 처리할 때 오른발로 디딤발을 짚는 그 방향이라든지 각도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이 생겼을 때 정확히 밀어넣는 그런 결정력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스텝이 민첩하고 간결하죠. 그리고 양발 모두로 샷메이킹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특히 측면에서 가마차기 옵션도 제공할 수 있어요. 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보면 사실 이번 시즌에는 득점이 없죠. 좀 부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하는 어떻게 보면 첼시의 현재 윙어들 특히 제이든 산초가 해주지 못하는 역할을 텔에게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도 뭐 공격수 얘기할 때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따돌리고 투입되는 볼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런 본능을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잭슨은 그게 없잖아요. 산초도 없고. 근데 텔은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볼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수비수들을 따돌리는 그런 동작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스코어러의 기질이 있는 거죠. 또 키가 큰 편은 아닌데 잭슨과 다르게 볼을 지켜야 할 때 몸싸움 능력이 좋아요. 키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공중볼에서 압도적이거나 그렇진 않지만 잭슨 같은 경우에는 지상 경합을 할 때도 수비자를 먼저 힘으로 제압해놓고 더 빠르게 제압해놓고 볼을 지키고 이런 게 좀 부족하단 말이죠. 네. 마티스테 같은 경우는 측면 중앙 가리지 않고 볼이 자신에게 투입됐을 때 상대 수비를 먼저 몸싸움으로 제압을 해놓고 편하게 볼을 받는 그런 스킬이 굉장히 잘 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잭슨은 마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헤딩 컨택을 제대로 못 가져가는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마티스텔은 키가 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스 안에서 헤더를 처리하는 능력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더, 왼발, 오른발 그리고 혼자서 슛각을 만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박스 부근, 박스 안에서 마무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또 수비에도 굉장히 성실하죠.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가르나초나 기튼스처럼 빠르고 굉장히 많은 스프린트를 지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이고 네. 이 선수도 승부욕이 강하고 감독의 지시를 잘 이행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압박의 스킬이나 그런 면은 조금 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있고 본인이 열심히 수비를 하려고 하고 또 발까지 빠르고 힘까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독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분명 수비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고 그리고 이 선수도 기튼스와 마찬가지로 온더볼, 오프더볼에 있어서 모두 강점이 있습니다. 윙어로 나와도 일단은 기술적인 기본기가 좋고 또 좌우로 탈출할 양발을 쓰기도 하지만 또 좌우로 탈출할 수 있는 드리블 스킬이 꽤 괜찮거든요. 저돌적이고
또 볼을 받는 상황에서 공간을 향한 볼 컨트롤이 가능해요. 제자리에서만 볼을 잡아놓고 볼을 차는 선수가 아닙니다. 패스미스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물론 이 선수가 좀 창의적인 연계를 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선택지를 잘 선택을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패스미스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볼을 받았을 때 공간을 향한 볼 컨트롤, 그리고 저돌적인 돌파,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첼시가 찾고 있는 포워드적인 성향의 윙어이지만 동시에 기술적인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볼을 잘 안 뺏기고 또 공격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발재간도 괜찮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1군 경험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이번 시즌 분명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입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첼시가 필요한 스트라이커, 왼쪽 윙 모두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 선수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첼시가 스트라이커를 노리겠지만 사실 스트라이커 영입이 겨울에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텔을 데려와서 윙과 스트라이커 뎁스를 모두 채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고, 실제로 텔은 은쿤쿠보다는 조금 더 정통적인 스트라이커에 가깝고 또 잭슨의 부재 시 잭슨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하면서 또 잭슨이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마저 제공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어쨌든 은쿤쿠와 다르게 운동 능력이라든지 스프린트 능력이 좋기 때문에 배후 공간이라든지 측면에 빠져서 수비수와 경합해주고 버텨주고 볼을 지켜주고 이런 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스 안에서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투입되는 볼을 슈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텔이 가지고 있는 좀 차별적인 장점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윙어들은 후보군 3명을 살펴봤고요. 기튼스, 가르나초, 텔.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사실 셋 모두 팀이 추구하는 그런 모델과 그런 성향과 좀 부합하는 프로필이기는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격수를 살펴볼 건데요. 흡이차님께서 첼시가 어떤 유형의 공격수를 필요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맨시티전을 통해서 첼시가 어떤 유형의 공격수가 필요한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에 맨시티전 리뷰에서도 저희가 말을 했지만 60분 때 은쿤쿠가 투입되고 잭슨이 빠지면서 사실상 첼시가 전진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졌단 말이죠. 네. 근데 특히 이게 강팀과의 경기에서 앞으로 더 도드러질 거예요. 전방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이 필요 없이도 첼시는 후방에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PL 대부분의 팀을 상대로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첼시는 앞으로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야 할 것이고 강팀을 상대로도 좀 더 좋은 경기력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방 공격수들이 어쩌면 지금 잭슨이 해주고 있는 것보다 더 뒷공간에서 볼을 받고 그 볼을 지켜주고 동료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리고 공중볼 경합을 해주면서 세컨볼을 발생시키고 계속해서 뒷공간을 침투해주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첼시에게 지적이 되던 문제 그리고 잭슨에게 지적이 되던 문제는 박스 안에서의 박스 장악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네. 박스 내 움직임이 안 좋고 또 잘 어떻게 볼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볼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잭슨이 굉장히 떨어지고 득점은커녕 슈팅으로 연결시키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나마 조금 첼시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은쿤쿠나 기우인데 기우는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당장 출전 시간을 부여하기에는 부담이 분명히 있고 은쿤쿠는 마레스카 밑에서 스트라이커로 기능하기에 적합한 선수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보면 운동 능력이 좋고 활동 범위가 넓고 경합 능력이 좋고 또 박스 내 움직임이 좋고 확실한 결정력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잭슨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완해주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동시에 잭슨이 없을 때 잭슨이 해주는 것을 어느 정도 대체해줄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은쿤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첼시 공격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요. 자, 그럼 후보군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후보 누군가요? 첫 번째는 사무 오모로디온입니다. 이 선수는 지금 첼시가 영입하기에는 타이밍을 좀 놓친
느낌이 분명 있어요. 좀 물 건너간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맞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 펠릭스 대신 영입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어쨌든 파투가 나서 포르투로 합류를 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 선수는 왜 첼시 보드진들이 이 선수를 강하게 원했는지 분명히 그 이유들을 경기장에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첼시와 링크가 떴거나 링크가 뜨고 있는 선수 중에 운동 능력이 가장 압도적이에요. 일단 키가 194cm이고 힘도 좋은데 달리기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리고 가속도 빠르고 최고 속력까지 빨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타겟으로 뒷공간으로 공을 넘겼을 때 상대 수비수들이 받는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서 볼을 따내고 또 전진해서 슈팅 때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선수가 전방에 위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 라인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옵션인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맨시티가 첼시 상대로 혼란되게 했던 거를 저희가 사무 같은 선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볼과 컨택되는 위치가 굉장히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잭슨은 사실 내려와서 받아주는 것과 침투가 모두 가능한 옵션이잖아요. 그런데 사무는 잭슨보다 더 높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볼과 컨택을 하면서 첼시의 10번들, 그러니까 엔소, 파머, 펠릭스, 은쿤쿠 이런 선수들이 스트라이커 밑에 기용이 됐을 때 이 선수들에게 좀 더 공간이 많이 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적인 옵션도 있습니다. 이 선수가 키에 비해 공중볼 경합 자체는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아직. 네. 그렇지만 머리에 맞춰서 골을 넣는 스킬, 혹은 동료들에게 떨궈주는 스킬, 그러니까 이 낙하 지점을 포착하고 정확히 볼과 컨택되는 스킬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무엇보다 오프더볼 상황에서, 그러니까 온더볼도 마찬가지지만 샷메이킹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박스 안에서 이동작으로 수비를 제쳐내고 크로스를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 좋게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거나 돌아뛰는 움직임이 정말 대단해요. 이 선수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은 약간 호날두 느낌이 나게끔 수비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잘라 들어가면서 툭 건드려서 득점을 만들어내거나. 그게 이제 로우 블록을 상대할 때, 촘촘한 수비를 상대할 때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마레스카가 파포스트 공략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선수는 약간 오시멘처럼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큰 키에 헤더로 찍어 누르는 그런 옵션도 가능하고 이거를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대로도 보여줬단 말이죠. 유로파 리그에서. 원터치 슈팅에도 일가견이 있고 기본적으로 강력한 슈팅을 양발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각 슛도 자주 보여주는 선수고, 이 선수가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나 이 선수가 가진 특징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가장 지금 첼시에 필요하고 앞으로도 첼시랑 잘 맞을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선수를 특별히 좋게 보는 게, 일단 이 선수는 마레스카가 제공하는 전술적인 틀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말은 즉슨 어느 정도 전술적으로 요구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내려와서 링크업을 한다든지 뒷공간으로 들어간다든지 앞에서 버텨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액션들이 가능하고, 또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링크업 플레이를 할 때 좀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 선수가 스페니쉬 선수답게 그래도 내려와서 받아주고 연결해주고 다시 돌아서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런 동작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익숙한 선수이기도 해요. 그죠? 사실 현대 축구에 잘 없는 스타일의 선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페니쉬 특유의 그런 기술도 있는데 이렇게 피지컬이 좀 압도적이고 운동 능력이 압도적인데 박스 안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선수가 요즘 잘 없단 말이죠. 네. 요즘에 잘 없는 유형인데 마레스카의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사무는 가진 특성을 봤을 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놓친 게 아쉬운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수를 지금이라도 데려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여름에 왔다면 정말 지금의 첼시의 모습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물론 이 선수가 경험도 부족하고 기량, 그러니까 개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공격수적인 기량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첼시가 전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실상 다 제공해주죠. 그러면서 첼시가 부족한 제공권 옵션까지도 해결해주고 EPL에 적합한 운동 능력, 첼시 선수단의 운동 능력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사실 전 후보군을 통틀어 봐도 제일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제 또 사무와 약간은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또 지금 링크가 조금 있는 존 듀란이에요. 네, 일단 듀란은 링크가 여름에는 확실히 짙었고
지금은 링크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지만 지금 디사시라든지 그리고 펠릭스의 아스톤 빌라 이적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듀란과 트레이드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고 실제로 첼시 보드진이 오랫동안 눈여겨본 선수인 만큼 아직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듀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릴 후보 중에서 골 결정력, 그리고 승부처를 찾아가는 능력, 그리고 왼발을 사용한 샷 메이킹, 이 부분은 이 후보를 통틀어서도 가장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빠따력이 정말 어마무시한 선수이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운동 능력도 굉장히 좋아서 공중볼도 잘 따고, 듀란은 사무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고 탄력이 좋은데 공중볼 경합에서는 아직 약간 스킬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듀란은 사무보다 훨씬 더 프리미어리그에 맞는, 또 키가 큰 수비수들을 상대할 때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공중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듀란이 슛 기술은 사무보다 위에 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슛 기술과 공중볼, 이 부분 확실히 사무보다 우위에 있고, 기본적으로 활동 반격이 넓고 측면과의 스위칭도 굉장히 잘 가져가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예전에 아스톤 빌라에 합류하기 전에 미국에서 뛸 때 모습을 조금 보면 거의 윙어처럼 빠져서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측면을 아예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도 조금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 첼시에서도 어느 정도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듀란이 진짜 인상 깊은 게 박스로 볼을 투입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무는 박스 안에서 기민하게 위치를 잘 잡고 이동작으로 수비수를 제껴내고 슛으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점이 첼시에게 굉장히, 특히 낮은 블록을 상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란 말이죠. 듀란은 반대로 볼이 본인에게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든 경합을 이겨내고 슈팅으로 이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사무 같은 경우에는 기민한 움직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돌아 들어가서 원터치 슈팅을 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는 볼을 선수입니다. 받기 전에 수비를 제쳐낸다면 듀란은 수비수가 있어도 제쳐낸 능력은 사무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도달한 볼을 슈팅으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아까 제가 샷메이킹이 가장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좋고 자신의 발에 온 볼을 발에 오든 무릎으로 오든 가슴으로 오든 머리로 오든 잘 지켜낼 줄 알아요. 그리고 힘으로 버텨내거나 살짝 벗겨내는 터치를 통해서 왼발 슈팅 각을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가 오프더볼 상황에서 슛메이킹이 좋다면 듀란은 온더볼 상황에서 슛메이킹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 안으로 투입되는 볼이 많다는 점에서 듀란의 이런 장점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리스크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수비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이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티스텔 같은 선수처럼 기본적인 수비의 개념이 그렇게 잘 잡혀있는 선수는 아니고 또 막 성실하게 뛰는 선수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첼시가 공격수를 찾는 데 있어서 분명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 듀란이 리스크가 좀 큰 선수로 봐요. 물론 장점도 정말 많지만, 그리고 당장 온다면 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선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아예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단 듀란은 굉장히 멘탈 자체가 좀 자유분방한 특성이 있고 전술적인 틀 안에서 기능하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향이 좀 강하단 말이죠. 아까 사무를 얘기했을 때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무는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틀 안에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듀란은 조금 본인의 색깔이 너무 강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감독의 성향과 좀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희망을 봤던 부분이, 마레스카 감독이 레스터 시절이나 프리시즌을 보면 공격수들이 고수하는 위치가 있었고, 그리고 선수들에게 위치를 지정해주는 그런 성향이 강했는데, 이번 시즌 돌입하면서 공격진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도를 부여하면서 또 팔머 같은 선수들은 또 동선을 굉장히 자유롭게 허용해줬단 말이죠. 이런 점을 보면 듀란이 또 첼시에서 잘 적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점은, 제가 그래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팀 입장에서 새로운 옵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첼시 시절에 루카쿠가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루카쿠가 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등지고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그 루카쿠를 이용하는 코바치치 마운트 같은 선수가 패스를 주고 다시 움직여서 볼을 받아주는 네, 상호작용이 좋았습니다. 듀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피지컬로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또 그 등지고 나서 슈팅으로 연결하거나 다시 수비자들을 유인해서 동료들에게 볼을 내주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홀란드가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서 마지막에 포든의 골을 도울 때 하프라인 부근에서 보여줬잖아요. 잘해줬죠. 네. 네. 듀란은 하프라인 부근 그리고 전방에서 박스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레스카가 듀란의 동선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자유도를 부여하면서도 전술적으로 확실히 첼시에 맞는 선수를 만들 수 있다면은 듀란은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첼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루카쿠 언급하셨잖아요. 듀란은 장단점이 루카쿠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좀 더 어리고 박스 안에서 좀 더 기민하고 신체 능력이 좋지만 반대로 볼 운반이나 드리블은 조금 떨어지는 루카쿠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루카쿠가 그 투엘이 제공하는 전술적인 틀 안에서 기능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적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듀란이 이제 물론 올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만약 오게 된다면 이 선수가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마레스카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마레스카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전술적인 그런 철학과 듀란의 또 그런 개인적인 개성을 잘 융화시킬 수 있으면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입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오히려 좀 굉장히 안 좋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축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듀란이 현재 잭슨 그리고 현재 공격진들이 제공하지 못하고 현재 좀 갈증이 심한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것은 맞긴 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뚜렷한 선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듀란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 듀란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듀란하고 좀 굉장히 많이 상반되는 선수예요. 네. 바로 브라이튼의 에반 퍼거슨입니다. 아, 에반 네. 퍼거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브라이튼에서 오래 축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시스템적인 축구에 바로 적응을 할 수 네.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선수 중에 가장 컴플릿하게 성장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해리케인이나 레반도프스키 같은 그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스킬셋이 정말 다양하죠, 이 선수.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볼을 잘 차요. 네. 언제 볼을 방출하고 언제 볼을 머금어주고 또 어떤 방향으로 볼을 전개하고 어시스트 능력도 있고 이런 판단들이 굉장히 좋고 또 그런 판단들을 뒷받침할 기술적인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에반 퍼거슨입니다. 네. 다이나믹함은 좀 부족해요. 사실 이 선수가 듀란이나 사무처럼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뒤에서 볼을 받아주고 경합에서 완전히 다 승리를 해주고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제공권 능력과 피지컬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이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양발을 잘 쓰고 이 선수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슈팅을 할 때도 뜨고 플레이가 투박해질 수 있거든요. 이 선수는 몸에 힘을 빼고 굉장히 유연하게 볼을 잘 다루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동작 자체가 축구를 잘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신체 구조라든지 그런 여유를 좀 갖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영계적인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드리는 후보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비자 사이에서 볼을 받는 걸 잘해요. 네. 그래서 터치도 굉장히 간결하고 터치 후에 볼을 내주는 선택에도 굉장히 능하고 터치가 좋다 보니까 원터치로 터닝 슈팅을 하거나 빈 공간으로 빠른 타이밍에 툭툭 찔러 넣는 마무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박스 안에서 굉장히 침착한 선수입니다. 일단 저는 퍼거슨을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정말 찰나의 상황에서도 샷메이킹이 가능하더라고요. 찰나의 상황에서 본인에게 투입되는 볼을 수비수를 벗겨내고 슈팅으로 연결시키는 이 동작의 간결함이 타 후보군에 비해서 좀 압도적이라고 느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낮은 블록을 상대하고 공간이 없을 때 유효 슈팅을 때리고 또 득점을 할 수 있는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박스 근처에서 좁은 공간에서 수비자를 등지고 볼을 받고 터닝슛을 때리고 이런 스킬을 굉장히 지금 많이 보여줬어요. 네.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서의 샷메이킹은 거의 압도적이고 또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수비수를 등질 줄 알고 패스 능력이나
볼을 지켜주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서 보다 더 잘 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첼시가 온더볼 성향이 많은 선수들을 고려했을 때 좀 뒷공간을 운동 능력으로 파주고 좌우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냐라는 측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 선수가 기동력이 아주 좋지는 않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좀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퍼거스는 올 시즌 폼이 좋지 못하고 특히 이제 지속되는 부상 문제로 인해서 지금 주전에서도 좀 밀렸고 그런 부분들이 우려될 만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또 브라이튼이 임대에 열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첼시가 단기 임대로 데려올 수 있으면은 리스크도 적으면서 또 첼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충족해주는 그런 영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네 번째 후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네 번째 후보는 바로 라이프치히의 벤자민 세슈코입니다. 네. 세슈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홀란드의 차기 주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지금보다 더 어릴 때도 주목을 많이 받았고 지금 당장도 아스날을 포함해서 빅클럽들이 많이 노리고 있는 선수예요. 네. 라이프치히에서 이번 시즌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확실히 득점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퍼거슨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컴플릿한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거슨보다 신체 능력이 더 좋고 키도 더 크고 힘이나 속도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종종 터치가 조금 길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터치 자체는 굉장히 잘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터치를 해놔야 흐름을 살리는지 알고 그 방향으로 또 터치를 잘 가져갑니다. 돌아서는 움직임이 체격에 193cm의 체격에 비해 굉장히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그러나 보폭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보폭에 맞춰서 터치를 하다 보니 터치가 조금 길게 나갈 때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좀 좁은 공간에서 어떤 해결책을 도모하길 원하는 프리미어리그의 첼시에서는 약간은 악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아무래도 그 무게중심이 좀 높잖아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높은 것에 비해서 힘이 아주 세진 않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타 후보군들과 비교했을 때 몸의 스트렝스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이 또 EPL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좀 시간이 필요한 선수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그렇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고 체격이 굉장히 탄탄한 데 비해 오히려 기술적인 능력이 조금 돋보이는 선수고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게중심이 조금 높기 때문에 수비자를 등지고 버텨주는 건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합을 할 때도 그 단점이 드러나고 보폭이 조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징 때문에 볼을 받는 상황에서 스텝 정리도 완벽하지 않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분명 슈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볼을 받는 스텝이 완벽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아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첼시 구조 특성상은 조금 단점이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전 이 선수가 오픈 찬스에서 슈팅이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사실 발등 슈팅은 정말 어마무시한 수준인데 근데 또 반대로 이 선수가 샷메이킹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인상을 못 받았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퍼거슨처럼 좁은 공간에서 받고 그걸 슈팅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사무처럼 압도적인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또 듀란처럼 자신한테 오는 볼을 어떻게든 벗겨내고 슈팅을 때리는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해요. 분명 슈팅력 자체는 굉장히 좋고 발등에 맞추는 컨택이 정말 압도적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발등에 맞추는 그 파워나 임팩트 자체는 지금 현역 선수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놓일 선수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주신 샷메이킹 능력은 굉장히 아직은 좀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 선수 특징 중 하나가 슈팅을 조금 강하게만 처리하라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이 임팩트가 잘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은 세슈코의 장점으로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상태에서는 이것도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슈팅이 좋고 파워풀하지만 슛의 기술이 그렇게 다양한 선수는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퍼거슨 같은 경우에는 그 슈팅 스킬도 다양하고 몸에 힘이 좀 안 들어가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정확한 슈팅이 가능한 반면에 세슈코는 몸에 힘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또 중심이 조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슈팅 자체, 임팩트 자체는 굉장히 잘 맞추지만 다양한 슈팅 스킬을 구사하거나 여러 국면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타 후보군과 비교했을 때 체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또 아니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파워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렝스는 약한데 파워가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면을 좀 기대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트렝스는 좀 부족하고 체력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슈코가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트렝스랑 파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렝스는 단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얼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고.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휘할 수 있느냐예요. 스트렝스에 속도의 개념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파워를 구할 때는 보통 스트렝스 곱하기 스피드 이제 이런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슈코는 스트렝스는 부족하지만 비교적 부족하지만 네. 파워는 비교적 좋은 선수. 그렇습니다.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뜻입니다. 세슈코가 근데 장점이 그 뭐 맨시티가 홀란드 활용한 것처럼 그 상대가 맨투맨 압박으로 이제 전방 압박을 거세게 할 때 롱볼 옵션이 되어줄 수는 있어요. 사모와 마찬가지로. 이런 점은 분명히 오히려 퍼거슨이라든지 퍼거슨 같은 선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최고에 비해서 발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롱볼의 옵션이 되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전술적으로 좀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무, 듀란, 퍼거슨 이런 선수보다 좀 더 다이나믹하게 네. 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면서 볼을 운반해주는 역할은 잭슨과 가장 유사하게끔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세슈코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컴플릿한 선수로 성장할 여지가 있고 또 신체 능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첼시에서 지금 당장 써먹기에는 네. 좀 성장을 시켜야 되는 선수. 선수도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플레이어, 근데 고점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 플레이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점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약간 리스크가 있고 첼시가 원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줄 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선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잭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잭슨과 같이 경쟁하고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가 좋은 옵션이라고 봅니다. 다음 후보군 살펴보죠. 네, 마지막 후보입니다. 이제 이번 시즌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선수죠. 바로 입스위치 타운의 리암 델랍입니다. 네. 델랍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세슈코한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스트렝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힘을 쓰는 방법도 굉장히 잘하는데 힘도 세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의 거대한 센터백들 사이에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디에고 있어요. 코스타가 연상되는 힘이죠. 그렇습니다. 밀고 들어간 힘도 좋고 지속적으로 뒷공간 침투도 가능하고 은근히 스피드도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스피드 빠르죠. 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전에 첼시가 겪었던 문제 뒷공간으로 침투해서 볼을 받아주고 또 거기서 수비자들을 견뎌내면서 볼을 지켜주고 또 연계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첼시에 필요한 프로필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드리블도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오마리 허친슨이랑 거의 투맨 역습을 하다시피 거의 뭐 나폴리의 오시멘하고 크바라치엘리아가 좋을 때 보여줬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델랍입니다. 슈팅 임팩트도 굉장히 뛰어나서 양발로 슈팅을 잘 때리고 이 선수는 직접 볼을 몰고 다니는 것도 가능한데 길게 투입되는 볼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렝스가 좋으니까 어떻게든 후방에서 투입되는 볼을 지켜주고 동료들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마레스카 밑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고 맨시티 유스 출신이다 보니까 듀란 같은 선수에 비해서는 확실히 배운 축구를 한 티가 조금 나긴 해요. 분명 이 선수도 약간은 자유분방한 성격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지시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선수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지금 첼시가 입스위치 타운과는 굉장히 좀 다른 축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델랍을 놓고 봤을 때 이 선수가 시스템 축구 안에 적응할 수 있다는 면모는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조금 아쉬운 문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박스한 장악력이 아직 조금 아쉬워요. 네. 분명 잭슨처럼 박스 밖에서의 그런 경기 관여도는 정말 대단한 선수고 지금 당장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첼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지만
원터치 슈팅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고 박스 안에서 사무처럼 다이나믹한 그런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선수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첼시가 겪는 박스 안 장악력의 문제, 박스 안 득점력의 문제를 100%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잭슨이랑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은 선수인데 동시에 잭슨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런 제공권, 상체 힘, 그리고 샷메이킹이 아주 좋진 않지만 그래도 몸으로 버티면서 양발로 슈팅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상황에서 맞춘 슈팅 임팩트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델랍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냐면 지금 첼시가 겪는 문제를 100%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거기에는 노라고 대답을 하고 싶지만 현 구조에 굉장히 적합한 유형의 선수이고 PL의 경험도 있고 잉글랜드 국적이라는 프리미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첼시에서 1군으로 기능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선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리스크가 적다고 봐도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지금 전술에 좀 무리 없이 녹아들 수 있고 그러면서 잭슨이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드진들의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고점을 보고 잭슨을 조금 더 믿고 이 선수가 터지길 원한다면 또 세시코 같은 선수를 네. 지켜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리스크가 적은 영입을 해서 첼시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가겠다는 의도면 델랍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잭슨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해줄 선수를 찾고 있다면 듀란이 매력적인 옵션이기도 하고 또 듀란이 선수만 놓고 봤을 때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아스톤 빌라와 지금 여러 가지 딜이 엮여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듀란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필적으로 보나 기량적으로 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일 적합한 선수는 이번 여름에 첼시가 놓쳤던 사무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죠.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퍼거슨까지만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퍼거슨은 굉장히 컴플리트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링이 높은 선수이고 지금 첼시 구조에 100% 적합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열려있다는 면에서 지금 첼시가 겨울 이적 시장에 보강을 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거슨이 첼시의 지금 구조에 100% 적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첼시가 고질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낮은 블록 상대로는 확실히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임대가 가능하다면 또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고 또 텔 얘기도 조금 해봐야죠. 아까 윙어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봤지만 텔도 또 스트라이커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텔인데 아까 거의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 앞에서 침착한 볼터치 그리고 혼전 상황에서 원터치로 밀어넣는 능력 좁은 공간에서 또 샷메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좁혀 들어오면서 가마차기를 시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게 마티스 텔입니다. 전반적인 스킬셋으로만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 후보군 중 최고급에 속한다고 봐요. 볼을 다루고 볼을 운반하고 수비를 제치고 슛각을 만들고 슈팅을 때리고 기술의 완성도와 기술의 다양성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지금 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큰 느낌이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어쨌든 리그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팀 위치에 속해 있는 팀이고 토마스 투헬이 기용했을 때 뮌헨이 리그 우승을 놓치긴 했지만 애초에 뮌헨이란 팀 자체가 분데스리가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압도적인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란 말이죠. 네. 그런 팀에서만 거의 1군을 활동을 하다가 프리미어리그에 넘어왔을 때 분명 이 선수가 1군을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을지는 조금 까봐야 아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험 자체가 적고 출전 시간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렇게 오늘 윙어랑 공격수 얘기를 굉장히 좀 오래 했네요. 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또 후반기 성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보드진이 좋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첼시 토크였고요.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였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